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평생 모실게요. 진명이만 제 앞으로 넘기시면 세금 아끼고 상속도 편해요. 믿었습니다. 남편 없이 20년 새벽 청소와 공장 야간 근무로 악차까지 모은 30평이었습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 받으면서도 일했고 겨울 찬물에 손 터가며 걸레질했습니다. 단 하나 남은 제 노후였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도장 찍던 날 아들이 웃었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석 달 뒤 저는 현관 앞에 캐리어를 끌고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문 닫으며 던진 말. 어머니 명예 아니잖아요. 72년 인생이 길거리로 나앉은 순간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 올해 72세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흘렀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새벽 배달 일을 나갔다가 그대로 돌아오지 못했고 장례식장에서 영정 사진을 보며 눈물도 제대로 흘리지 못했습니다. 당장 내일 생활비가 걱정이었고 고등학생이던 아들 학비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더 급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빚뿐이었습니다. 2천만 원이 넘는 빚이었고 채권자들이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전세로 살던 작은 빌라였지만 보증금까지 뺏길 뻔했습니다. 그때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아파트 계단 청소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한층 한층 걸레로 닦아 내려가는 일이었고 허리를 구부려야 했기 때문에 오래 하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2시간 동안 5개 동을 청소하면 한 달에 60만 원을 받았습니다. 청소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 아들 아침 차려주고 학교 보낸 뒤 오전 9시부터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전자부품 조립 공장이었고 하루 8시간 동안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작은 부품들을 끼워 맞추는 일을 했습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손가락에 쥐가 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달 월급은 120만 원이었습니다. 공장 일이 끝나면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식당 주방은 여름에는 사우나처럼 더웠고 겨울에도 찬물에 손을 담가야 했습니다. 손등이 트고 피가 나도 고무장갑 끼고 계속 그릇을 닦았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을 받았고 주인이 주는 남은 반찬을 싸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그게 저와 아들의 저녁이었습니다. 하루 수입을 합치면 한 달에 26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전세 대출 이자 30만 원을 내고 공과금과 생활비를 쓰고 나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적금을 깨야 했고 군대를 갔다 와서 취업 준비를 할 때는 학원비를 대느라 또 적금을 깨야 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1년에 1,000만 원씩 모았고 10년이 지나자 1억 원이 됐습니다. 아들이 취직을 하고 결혼을 했을 때 저는 58세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세로 살던 빌라를 벗어나 내 이름으로 된 집을 갖고 싶었습니다. 경기도 외곽 낡은 아파트 30평을 1억 5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1억은 제가 모은 돈으로 냈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60세가 넘어서도 청소 일과 식당 일을 계속했고 1년에 1,000만 원씩 갚아 나갔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와서 수술을 받았지만 한 달 쉬고 다시 일터로 나갔습니다. 쉬면 대출 이자를 못 갚았기 때문입니다.
65세가 되던 해 마침내 대출을 다 갚았습니다. 은행에서 근저당 말소 서류를 받아든 날 혼자 아파트 앞 공원 벤치에 앉아 울었습니다. 20년이 걸렸지만 이제 이 집은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소유자란에 각순자 이름이 박혀 있었고 근저당 설정도 말소되어 있었습니다. 이 집이 제 전부였습니다. 노후를 책임질 단 하나의 재산이었고 제가 죽는 날까지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한 건 제가 68세 되던 해였습니다. 며느리는 아들보다 7살 어린 38세였고 이혼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며느리는 공손했고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잘 따랐습니다. 결혼식 날 아들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 모실게요.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아들을 키우고 대학까지 보냈는데 이제야 그 보상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1년 뒤 며느리가 임신을 했습니다. 손주가 생긴다는 소식에 가슴이 벅찼고 아들 부부가 사는 아파트에 자주 찾아가 반찬을 해주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날 병원에 달려갔고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기를 보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피를 이어받은 손주였고 이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제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손주가 100일이 되던 날 아들 부부가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소파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같이 살면 어때요? 엄마 혼자 사시는 것도 걱정되고 저희도 아이 키우는데 엄마 도움이 필요해요. 함께 살자는 제안이 기뻤습니다. 손주를 매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당장이라도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평생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그런데 아들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집 명의를 제 앞으로 넘기시면 안 될까요? 세금 문제도 있고. 나중에 상속할 때도 복잡하지 않거든요. 지금 넘기시면 증여세도 훨씬 적게 나와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명의를 넘기라는 말에 가슴 한편이 불안했지만 아들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엄마 나이가 72세시잖아요. 만에 하나 무슨 일 생기면 상속 절차가 복잡해지고 세금도 많이 나와요. 지금 증여하시면 세금 2천만 원 정도 아낄 수 있어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미리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대요. 저희가 어머니 모실 건데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든 상관없잖아요. 고민이 됐습니다. 20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집이었고 제 이름이 박힌 등기부등본을 볼 때마다 뿌듯했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말대로 세금을 아낄 수 있고 나중에 상속 문제도 간단해진다면 나쁠 것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며칠 뒤 옆집 아주머니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순자 언니, 그거 절대 안 돼요. 명의 넘기면 끝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도 그렇게 해줬다가 쫓겨났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달라요. 효자예요. 20년 동안 제가 키웠는데 제가 아들을 모르겠어요? 성당 다니는 친구한테도 말했더니 친구도 만류했습니다. 순자야, 자식이라도 법적으로 명의가 넘어가면 네 집 아니야. 나중에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어. 하지만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제가 고생하며 키운 아들이
저를 배신할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예 이전하자. 엄마가 알아봤는데 세금도 아끼고 너한테 미리 물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들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평생 후회 안 하시게 해드릴게요. 일주일 뒤 법무사 사무실 약속을 잡았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약속은 오전 10시였습니다. 아들이 차로 데리러 와서 함께 갔고 며느리도 손주를 안고 동행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은 역 앞 건물 3층에 있었고 깨끗하게 정리된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법무사는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고 서류들을 펼쳐놓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증여 계약서입니다. 어머님께서 아드님께 부동산을 증여하시는 내용이고요. 여기 서명하시고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서류를 들여다봤지만 한자가 섞인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고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엄마, 그냥 집을 제 명의로 옮긴다는 내용이에요. 걱정 마세요. 법무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님, 증여, 철회나 부양 조건 같은 특약 사항 넣으시겠습니까? 아들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단순 증여로 진행하겠습니다. 특약이 뭔지 몰랐지만 아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법무사가 제게 도장을 건넸습니다. 여기 날인해 주시면 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모은 집을 넘긴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평생 모실 거예요.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믿으세요. 손주가 제 무릎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 곁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다면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든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장을 꺼내 서류 위에 찍었습니다. 붉은 도장 자국이 하얗게 종이 위에 새겨졌고 그 순간 모든 게 끝났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등기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완료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증여세는 약 2천만 원 나올 예정이고요. 아드님께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2천만 원이라는 금액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다 처리할게요. 걱정 마세요.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뭔가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동시에 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잘한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주일 뒤 법무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등기 완료됐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받으러 오시겠습니까? 아들이 혼자 받으러 가겠다고 했지만 저도 함께 갔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받아든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소유자란에 각순자 이름이 사라지고 아들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제 이름이었던 그 자리에 이제는 아들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등기부등본을 들여다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식으로 제 집이네요. 그 말이 왠지 모르게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곧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엄마 집이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평생 모실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통장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20년 동안 입금과 출금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매달 100만 원씩 모은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계단 청소를 하고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고 식당에서 찬물에 손을 담그며 설거지를 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고도 1달 만에 다시 일터로 나갔던 날, 은행에서 대출 완납 도장을 받던 날,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이 박힌 걸 보고 공원 벤치에서 혼자 울었던 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게 이제는 아들 것이 됐습니다.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들이 잘 모실 거라고, 손주 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고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것 같은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등기 이전이 끝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사는 첫날은 행복했습니다. 손주를 안아보고 밥을 지어주며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사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제 집이었던 곳이 이제는 우리 가족의 집이 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뭔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말투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편하게 쉬세요라고 공손하게 말하더니 어느 날부터는 어머니 설거지 좀 해주세요라고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밥을 지어놓으면 간이 싱겁다며 다시 하라고 했고 청소를 해도 구석구석 제대로 안 했다며 혀를 찼습니다. 손주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하면 어머니는 손이 떨려서 안 돼요라며 제 손을 밀어냈습니다. 등기 이전 3주가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잠깐 앉으세요. 얘기 좀 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핸드폰 계산기를 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저희 살림이 빠듯해요. 어머니도 여기서 같이 사시니까 생활비 좀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갑작스러운 요구에 당황했습니다. 생활비. 그럼요. 어머니도 밥 드시고 전기 쓰고 물 쓰시잖아요. 한 달에 50만 원만 주세요. 식비랑 공과금이랑 다 합치면 그 정도는 필요해요. 어머니 연금 받으시잖아요. 제 연금은 한 달에 60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유족연금을 받고 있었고 그게 제 유일한 수입이었습니다. 거기서 50만 원을 내면 1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같이 살면서 공과금이나 식비를 보태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무엇보다 며느리 비위를 거스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매달 줄게.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주세요. 현금으로요. 그날부터 매달 초가 되면 은행에서 50만 원을 인출해 며느리한테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돈을 세어보고 지갑에 넣으며 영수증도 주지 않았습니다. 남은 10만 원으로는 제 병원비나 약값을 내기도 빠듯했습니다. 옷 한 벌 사거나 친구 만나 밥 한 끼 먹는 것도 사치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이번에는 방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 부부는 안방을 쓰고 있었고 저는 작은 방 하나를 쓰고 있었습니다. 침대랑 옷장이랑 화장대가 놓인 제 방이었고 창문으로 햇빛도 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와서 방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방을 손주 방으로 써야겠어요. 아기가 크면 방이 필요하잖아요. 어머니는 다용도실에서 주무시면 안 될까요?
거기도 침대 하나 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다용도실이라니? 다용도실은 세탁기랑 청소 도구가 놓인 좁은 공간이었고 창문도 작고 환기도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자라니? 며느리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각자 사생활 존중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혼자만의 공간 있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방 크기는 작아도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아들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애기 방은 필요하긴 해요. 다용도실도 정리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이 이제는 제 집이 아니라 아들 집이라는 게 명확하게 느껴졌고, 제가 여기 사는 건 허락받은 것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제 짐을 다용도실로 옮겼습니다. 작은 침대 하나랑 옷장 하나만 겨우 들어가는 공간이었고, 창문은 환기구만 크기였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시끄러웠고, 밤이 되면 답답해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아침이면 온몸이 결리고 허리가 더 아파졌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쓰던 작은 방을 손주 방으로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벽지를 새로 바르고 아기 침대를 들여놓았으며 장난감을 가득 채웠고 예쁜 커튼까지 달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자리가 점점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주를 안아보려고 해도 며느리가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손에서 냄새 나요. 애기한테 안 좋아요. 냄새라니. 저는 매일 씻었고 손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코를 찡그리며 손주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식사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밥상을 받았지만 이제는 따로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 부부 것만 차려놓고 제 것은 부엌 식탁에 따로 놓아뒀습니다. 반찬도 달랐습니다. 아들 부부는 고기며 생선이며 제대로 된 반찬을 먹었지만 제 상에는 김치랑 된장찌개만 놓였습니다. 냉장고 음식을 꺼내 먹으려고 하면 며느리가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거 저희 먹으려고 산 거예요. 어머니, 것은 따로 있잖아요. 냉장고 한쪽 구석에 제 음식이라고 표시된 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김치랑 시든 채소만 들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마음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며느리가 와서 리모컨을 빼앗아 채널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예능 보고 싶으면 방에서 보세요. 저희는 뉴스 봐야 해요. 다용도실에는 텔레비전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저는 완전히 투명인간이 됐습니다. 아들 부부는 저녁에 손주를 데리고 외출했지만 저는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쉬세요. 저희 가족끼리 나갈게요. 가족이라는 말에서 제가 빠져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모은 집에서 저는 이제 손님도 아닌 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등기 이전 석 달째가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침 식사를 마치고 그릇들을 싱크대에 그냥 쌓아뒀고 저는 묵묵히 그것들을 닦고 있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니 손가락이 시리고 아팠지만 온수를 틀면 며느리가 수도세 아깝다고 뭐라고 할까봐 참았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그릇을 찬장에 정리하는데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더니
안을 들여다보고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제 사온 딸기 드셨어요? 제 칸에 있던 시든 과일을 좀 먹었습니다. 딸기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난 내 칸에 있는 것만 먹었어. 며느리가 냉장고 문을 쾅 닫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딸기 팩이 반이나 비었다고요. 어머니 아니면 누가 먹었겠어요? 정말 아니야. 난 손도 안 댔어. 그럼 딸기가 저절로 사라졌어요? 어머니 같이 살면서 이런 식으로 남의 거 몰래 먹으면 어떡해요? 억울했습니다. 정말 먹지 않았는데 도둑 취급을 당하는 게 분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대답했습니다. 내가 안 먹었다니까. 왜 자꾸 나한테 우기니? 며느리 얼굴이 붉어지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가 어때서요? 고작 딸기 몇 알 가지고 왜 이래요? 어머니 생활비 50만 원씩 주시면서 딸기 하나 못 드세요?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생활비를 내는 것도 억울한데 먹지도 않은 딸기로 싸움을 하는 게 기가 막혔습니다. 생활비 낸다고 해서 나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거니? 나도 사람이야. 며느리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사라? 어머니 여기 누구 집인지 아세요? 이 집 어머니 명의예요? 아들 명의잖아요. 그 말에 머리가 띵했습니다. 명의가 아들 앞으로 넘어간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됐든 난 아들 어머니고 여기서 같이 살기로 한 거잖니. 며느리가 팔짱을 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같이 살기로 했다고요? 어머니가 명의 넘길 때 그런 조건 있었어요? 계약서에 평생 같이 산다고 적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증여하신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 말이 맞았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특약 조항을 넣겠느냐고 물어봤을 때 아들이 필요 없다고 했고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부양 조건도 없고 거주 권리도 명시하지 않은 채 그냥 집을 넘긴 것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민수가 나를 모신다고 약속했어. 며느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약속? 증거 있으세요? 녹음이라도 하셨어요? 법적으로 아무 효력 없는 말일 뿐이에요. 이 집은 이제 저희 거예요. 어머니는 그냥 얹혀 사는 거고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20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제 집이었는데 석 달 만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아들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다가 부엌에서 우리가 싸우는 걸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제 딸기 몰래 드시고 거짓말하셔서 제가 한마디 했더니 이렇게 화내세요. 거짓말이야. 난 안 먹었어. 아들한테 호소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정말 안 먹었어. 며느리가 거짓말하는 거야.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작 딸기 가지고 왜 이래요? 드셨으면 드셨다고 하시지.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가 안 먹었다니까. 왜 나만 나쁜 사람 만들어? 아들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애기 깰라. 그리고 엄마 솔직히 여기 엄마 집 아니잖아요. 며느리 말 좀 들어주시면 안 돼요? 그 말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제 아들이 제 편이 아니라 며느리 편에 서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20년 동안 너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엄마한테 이럴 수 있니? 아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시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엄마도 좀 맞춰주셔야죠.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요.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생활비는 주시는데 냉장고, 음식은 몰래 드시고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시고 차라리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귓가가 멍했습니다. 나가라는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뭐라고? 나보고 나가라고? 며느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나가세요. 여기 어머니 집 아니잖아요. 저희도 살아야죠. 아들한테 매달렸습니다. 민수야, 엄마 쫓아내는 거니? 아들이 고개를 돌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며칠만 다른 데 가 계시면 안 될까요?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며칠? 며칠이 아니라 영영 나가라는 거잖니. 아들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용도실에서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남편 장례식 때 샀던 낡은 캐리어였습니다. 옷가지 몇 벌이랑 통장이랑 도장을 넣었습니다. 손에 쥐어진 게 그것뿐이었습니다. 손주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주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행 좀 다녀올게. 손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빨리 돌아와요. 다음 날 아침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아들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간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배웅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 신발장 옆에는 제가 아들 대학 입학 선물로 사준 구두가 놓여 있었습니다. 20년 전 제 한 달 월급으로 산 구두였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뒤에서 잠금 장치 소리가 들렸습니다. 석 달 만에 제 집에서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로비를 지나 아파트 정문을 나섰습니다. 20년 전 처음 이 아파트에 들어올 때는 가슴이 벅찼는데 지금은 캐리어 하나 끌고 나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아파트를 나와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통장에는 10만 원이 남아 있었고 다음 연금일까지는 2주가 남았습니다. 일단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입장료만 원을 내고 들어가니 로커룸에서 옷을 갈아입고 찜질복을 받았습니다. 2층 수면실로 올라가 구석 자리에 누웠습니다. 주변에는 저처럼 잠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워 있었고 코 고는 소리며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여기 어머니 집 아니잖아요. 나가세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틀을 찜질방에서 보냈습니다. 낮에는 로비 의자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무료로 제공되는 식혜를 마시며 시간을 때웠습니다. 밤이 되면 수면실로 올라가 누웠지만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바닥이 딱딱했고 사람들 소음 때문에 자주 깼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아침이면 온몸이 뻐근하고 아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옆집에 살던 김 여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여사는 저와 1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낸 사람이었고 종종 반찬도 나눠 먹던 사이였습니다. 여보세요. 김 여사, 나 순자야. 아이고, 순자 언니. 언니 어디 계세요?
요 며칠 통 보이지 않아서 궁금했어요. 사정이 좀 생겨서 집을 나왔어. 혹시 며칠만 채워줄 수 있을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여사가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저도 그러고 싶은데 우리 남편이 좀 까다로워서요. 며칠 전에도 친정 동생 채워줬다가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괜찮아. 미안해. 전화를 끊고 성당 다니던 친구 정 여사한테도 연락했습니다. 정 여사도 처음에는 난처해하더니 일단 하루만 채워주겠다고 했습니다. 찜질방을 나와 정 여사 집으로 갔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따뜻한 방에서 하룻밤 잘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정 여사가 물었습니다. 언니, 대체 무슨 일 있었어요? 아들한테 진명에 넘겼다가 쫓겨났어. 정 여사가 혀를 찼습니다. 그러게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제 어떡하려고요? 모르겠어. 주민센터 가서 상담 좀 받아볼까 해. 다음 날 아침 정 여사 집을 나와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사회복지과 창구에 앉아 상담원한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72세이고 남편은 20년 전에 세상 떠났어요. 아들한테 진명에 넘겼다가 석 달 만에 쫓겨났고 지금 갈 곳이 없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할 수 있을까요? 상담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며 확인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순자입니다. 잠시만요. 상담원이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아드님 명의로 된 재산이 있으시네요. 아파트 30평이요. 그게 원래 제 집이었는데 증여한 거예요. 상담원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드님 재산으로 잡힙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 대상이 안 되세요. 그럼 저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아들한테 부양비 청구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승소 확률도 높지 않아요. 특히 증여, 계약서에 부양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더 어렵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법은 저를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명의만 보고 판단했고 저처럼 쫓겨난 노인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소는 어디 있어요? 상담원이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법률 상담소로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한 명이 책상에 앉아 있었고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러 보였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앉자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떤 상담이 필요하세요? 집을 아들한테 증여했는데 쫓겨났어요.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증여 계약서에 특약 조항 있으셨어요? 부양 조건이나 거주 권리 같은 거요. 없어요. 그냥 단순 증여예요.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그럼 되돌리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증여 철회는 사기나 강박이 있었을 때만 가능한데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부양 의무 소송은요? 가능하긴 한데 시간 오래 걸리고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승소해도 매달 부양비 몇십만 원 받는 게 전부예요. 집은 못 돌려받아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변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다음부터는 증여하실 때 꼭 특약 조항 넣으세요. 부양 조건이랑 거주 권리 명시하고 공증까지 받으셔야 해요. 이미 늦었어요. 제 평생이 끝났어요. 법률 상담소를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8개월 전 이 벤치에 앉아 대출 다 갚았다고 기뻐하며 울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있었고 안정된 노후가 보장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갈 곳도 없고 지댈 곳도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4만 원이 남았습니다. 찜질방 이틀 비용이랑 교통비를 쓰니 이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연금일까지 열흘이 남았고 이 돈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 컵라면 하나랑 물 한 병을 샀습니다. 2,000원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컵라면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비참한 적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세상 떠났을 때도, 디제 쪼들렸을 때도, 허리 수술 받을 때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다시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남은 돈으로 사흘은 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수면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모은 집이 석 달 만에 사라졌고 저는 노숙자 신세가 됐습니다. 법은 명의만 보고 저를 집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아들은 저를 쫓아냈으며 세상은 저를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찜질방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목과 허리가 뻐근했고 소화도 잘 안 됐습니다. 컵라면으로만 끼니를 때우니 속이 쓰리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통장에는 2만 원이 남았고 연금일까지 사흘이 남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찜질방 로비에 앉아 있는데 옆자리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았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일주일째 여기서 자고 있어요. 집이 없어서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요. 석 달째 여기 살아요. 깜짝 놀라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석 달이요? 응, 나도 아들한테 집 빼앗겼어. 명예 넘겼다가 쫓겨났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랑 똑같은 사연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집 증여했다가 석 달 만에 나왔어요.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 많아. 여기 보면 한둘이 아니야. 다들 자식한테 당한 사람들이야. 주위를 둘러보니 찜질방 구석구석에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캐리어나 보따리를 옆에 두고 있었고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딸한테 당했어. 25년 동안 모은 아파트 40평이었어. 딸이 결혼하면서 신혼집 마련에 달래서 명예 넘겨줬지. 부모 모시겠다고 울면서 약속했는데 6개월 만에 나가라더라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법률 상담은 받아보셨어요? 받아봤지. 변호사가 그러더라고. 증여 철회는 거의 불가능하대. 특약 없으면 아예 방법이 없대. 부양비 소송은 할 수 있는데 시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든대. 그래서 포기했어. 저도 똑같은 얘기 들었어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은 명의만 보더라고. 누가 그 집에서 평생 살았는지, 누가 돈 모아서 샀는지는 안 봐. 종이에 적힌 이름만 보지. 자식이 부모 쫓아내도 법은 자식 편이야. 명의가 자식 거니까. 그 말이 뼈저리게 와닿았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계단 청소하고 공장에서 부품 조립하고 찬물에
손담가 설거지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 받고도 한 달 만에 일터로 나갔고 겨울에도 찬바람 맞으며 일했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집인데 법은 그런 걸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등기부등본에 적힌 이름만 봤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들한테 연락해봤어요? 해봤어요.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나중에 차단됐어요. 나도 그래. 딸한테 100번도 넘게 전화했는데 한 번도 안 받아. 문자 보내도 읽씹이고 나중에는 번호까지 바꿨어. 이제는 연락할 방법도 없어.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둘이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비닐봉지를 열어 빵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하나 드세요. 편의점에서 할인하길래 샀어요. 고맙습니다. 빵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모임이 있어요. 매주 화요일 종로 노인복지관에서 만나요. 명예 이전 당한 노인들 자조 모임이에요. 한번 오실래요? 가고 싶어요. 화요일 오후 2시예요. 거기 가면 상담도 해주고 같이 밥도 먹어요. 혼자 있는 것보다 나아요. 다음 화요일 오후 2시에 종로 노인복지관으로 갔습니다. 2층 작은 강당에 노인들이 10여 명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70대 이상이었고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사회자가 앞에 나와 말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분이 오셨네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순자입니다. 72세이고요. 아들한테 집 증여했다가 석 달 만에 쫓겨났어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감하는 표情이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김철수입니다. 75세이고요. 아들한테 4, 5평 아파트 넘겼다가 1년 만에 쫓겨났습니다. 지금은 고시원 살아요. 다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영희입니다. 78세이고요. 딸한테 집 넘겼다가 2년 만에 나왔어요. 지금은 쪽방촌 살아요. 한 분 한 분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들 자식한테 집을 넘겼다가 쫓겨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석 달 만에,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어떤 사람은 2년 만에 쫓겨났습니다. 공통점은 모두 증여, 계약서에 특약 조건을 넣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양 조건도 없고 거주 권리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효도는 계약이 아닙니다. 법적 효력이 없어요. 자식이 부모 모신다고 100번 약속해도 종이에 적히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법은 감정을 보지 않아요. 오직 문서만 봐요. 등기부등본에 적힌 이름만 봐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효도는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평생 모시겠다고 한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종이에 적히지 않은 약속은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사회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으려면 명예 이전 절대 하지 마세요. 꼭 해야 한다면 반드시 특약 조건 넣으세요. 부양 조건, 거주 권리, 증여, 철회 조건 다 명시하고 공증까지 받으세요. 그리고 효도각서도 받으세요. 녹음도 하세요. 증거를 남겨야 해요. 너무 늦게 들은 조언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김철수 할아버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 여사,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연금 나오면 고시원이라도 알아봐야죠.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시원 월세 40만 원 정도예요. 연금 60만 원 받으시면 20만 원 남는데 그걸로 밥 먹고 병원 다니셔야 해요. 빠듯하죠. 그래도 찜질방보다는 나아요.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 아들 집이니까요. 그날 밤 찜질방으로 돌아와 수면실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식도 법 앞에 서는 남이었습니다. 연금이 나온 날 고시원을 알아봤습니다. 역 근처 낡은 건물 2층에 있었고 강은 1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침대 하나랑 책상 하나가 전부였고 화장실은 공용이었습니다. 월세는 45만 원이었습니다. 연금 60만 원에서 월세 내면 15만 원이 남았고 그 돈으로 밥 먹고 병원 다녀야 했습니다. 고시원 주인한테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겠다고 했더니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아마 저처럼 급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짐을 풀고 방에 앉아 있는데 벽 너머로 지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방에도 누군가 살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다른 방 문들을 보니 대부분 노인들이 사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은 집 잃은 노인들의 마지막 거처였습니다. 일주일 뒤부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72세 나이에 새벽 청소 일을 구했습니다. 20년 전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 아파트 계단을 청소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한층 청소하고 쉬었다가 다시 청소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을 받았고 그나마 생활에 보탬이 됐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노인복지관 모임에 갔습니다. 같은 처지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사회자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경험을 다른 노인들한테 알려야 해요.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게요. 캠페인 해볼까요? 다들 동의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종로 파고다 공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팻말을 만들어 목에 걸고 섰습니다. 진명의 이전, 절대 금지. 효도는 계약 아닙니다. 자식도 법 앞에 서는 남입니다. 지나가는 노인들이 멈춰 서서 팻말을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도 아들이 명예 넘기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넘기지 마세요. 넘기면 끝이에요. 꼭 해야 한다면 특약 조건 넣으세요. 부양 조건이랑 거주 권리 명시하고 공증 받으세요. 효도각서도 받고 녹음도 하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고시원 생활이 익숙해졌지만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좁은 방에서 혼자 지내는 게 외로웠고 밤이면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한테 연락해 볼까 하다가도 차단된 전화번호를 보며 포기했습니다. 손주 얼굴이 보고 싶었지만 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노인복지관에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명예 이전 피해 사례를 알리는 자리였고 50명이 넘는 노인들이 모였습니다. 제가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박순자입니다. 72세이고요. 20년 동안 새벽 청소랑 공장 일로 모은
30평 아파트를 아들한테 넘겼다가 석 달 만에 쫓겨났습니다. 청중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법은 명의만 봅니다. 누가 그 집을 샀는지, 누가 평생 일해서 모았는지는 보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적힌 이름만 봅니다. 자식이 부모를 모시겠다고 100번 약속해도 계약서에 적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효도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진명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절대 넘기지 마세요. 꼭 해야 한다면 특약 조건 넣으세요. 부양 의무, 거주 권리, 증여, 철회 조건 다 명시하세요. 공증 받으세요. 효도각서 받으세요. 녹음하세요. 증거를 남기세요.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여러 노인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고맙다고, 덕분에 실수 안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들이 위로가 됐습니다. 제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고시원에서 살고 있고 새벽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허리는 더 아파졌고 무릎도 시큰거립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매주 토요일이면 파고다공원 앞에서 팻말을 들고 섭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노인복지관 모임에 갑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피해자들을 만납니다. 저처럼 자식한테 집 빼앗긴 노인들입니다.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함께 있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어제 고시원 복도에서 옆방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78세이고 역시 아들한테 집 빼앗긴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박 여사, 후회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후회해요. 왜 그때 명예 안 넘겼을까? 왜 특약 조건 안 넣었을까? 왜 주변 사람들 말 안 들었을까? 하지만 이제는 되돌릴 수 없어요.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그래요. 매일 후회하지만 소용없어요. 둘이서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경험을 알려야 해요. 다른 노인들은 우리처럼 당하지 않게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2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계단을 청소하고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고 찬물에 손 담가 설거지를 하며 모은 30평 아파트였습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 받고도 한 달 만에 일터로 나갔고 겨울 찬바람 맞으며 일했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단 하나의 집을 아들을 믿고 넘겼습니다. 평생 모시겠다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 만에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법은 명의만 받고 효도는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72년 인생이 고시원 1평방으로 줄어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알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진명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절대 넘기지 마세요. 자식을 믿지 말고 법을 믿으세요.